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새해 첫날 오늘도 빈센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약간 금요일이라서 새해 느낌이 뭔가 네, 그냥 쉬는 느낌 아니에요? 오늘 휴가이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럴 리가. 아니에요? 네. 다들 지금 출근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출근하셨나요? 지금 혹시 침대에서 듣고 계신 분들 예, 좀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럽지? 나는 휴가다 하시면서 인증해 주시고요. 자, 2026년 새해 첫날에 하루에 하나는 과연 어떤 문장으로 시작할까요? 보여주시죠. 네, 벌써 새해가 이틀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제 1월 1일, 오늘 1월 2일. 맞습니다. 리스크를 한번 볼까요? 리스크요? 네, 항상 좋은 얘기만 해주셨는데 2026년 초에 리스크를 말씀해 주시다니. 네, 돌다리도 두들겨 두들겨 본다. 보고 가자. 자, 시선을 중국으로 좀 옮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 안에서도 환율이고요. 보면 이제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죠. 네. 물가를 감안할, 물가를 감안하지 않는 명목과 실질 실효 환율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이 최근에 명목 실효 환율과 중국 실질 실효 환율의 방향성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명목 실효 환율은 위안화가 강하죠. 2024년 5월 이후에 7위안을 달러 대비 깼다라는 것이 어저께 속보였고, 네. 하지만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중국으로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출 측면에서는 좀 더 중국에 유리하다라는 것인데 미국이 이거를 가만둘 이유가 없죠. 따라서 올해 4월 달에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 또 반대급부로 이 외환시장에서의 모종의 합의 가능성 아니면 글쎄요 85년도에 대한 악령 등등 다양한 이견들이 분분한데 어쨌든 첫 해를 시작하는 오늘 리스크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측면에서 중국 더 나아가서 위안화의 향방이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항상 중국 환율 이런 거 얘기 나올 때마다 되게 어려운데 이게 얼마나 큰 리스크예요? 얼마나 큰 리스크? 그러니까 시장의 뭔가 방향을 완전 바꿀 만한 혹은 그런 거 있잖아요. 가계 상승을 좀 제지하는 요 정도? 네. 어느 정도요? 추위 너무 좋네. 네네. 흥분해가지고. 모든 기회와 위기는 외환시장에서 시작된다라는 격언이 있죠. 따라서 그쵸. 환율의 향방에 대한 움직임은 단기자금 시장을 위시해서 전반적으로 자금의 이동을 이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부분 특히나 이제 중국의 위안화 쪽에 있어서의 흐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또 우리 김경환 네, 부장님인가? 네 팀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분 너무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툴툴거리거든요. 왜 금요일마다 자꾸 출장을 가시나 하는데 한번 오랜만에 오늘 금요일 모셨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굿모닝입니다. 네, 일부러 금요일에 출장을 잡으신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뭐 하여간 네. 그 한국 시장이 요즘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하잖아요. 뭐 핫하죠. 작년에 우리 수익률 기준으로도 1등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거버넌스나 자본시장 회의들이 꽤 그 한국을 초대를 요즘 많이 해서 이제 그런 일정들이 있고 국내 뭐 그런 좀 회의도 있고 네. 그래서 하여간 그동안 좀 몇 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버넌스가 점점 더 좋아지는 그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 이남 교수님이 더 열심히 당연히 뛰셔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월모부 입장에서는 금요일마다 이렇게 뵙는 분인데 못 뵈가지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예. 2026년 오늘 첫 거래일에 오늘 함께 하시는데 오늘 영어 문장 되게 긴 걸 준비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먼저 네. 그 우리 아까 빈센트께서 이제 환율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환율은 그 나라,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거는 어떤 두 나라의 그 상대 가치 평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어렵고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건데 네. 실제 뭐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원달러가 하도 오르면서 지금 이제 눌러놓은 상태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그런 얘기는 해요. 그 해외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현지 통화가 강세가 되면 원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환차익을 누리니까 네. 좋은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환율이 너무 올라가면 밖에서 보는 전 세계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실력, 우리나라의 평가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디 모임 그 정부 유관기관 모임에 가서 원달러가 이제 올라가는 게 좋냐 안 좋냐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제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환율이 우리가 너무 절하가 되면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이제 우리 해외 여행 가면 또 그거는 느끼기도 그렇죠. 하죠.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하여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그 안정적인 게 가장 좋고 네. 너무 급격하게 절하되는 건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 예. 급격하게 이제 절상도 안 되고 절하도 안 되고 좀 이렇게 안정적인 걸 그렇죠. 추구하는데 작년에는 사실 원화가 너무나 약세가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이제 뭔가 억지로 누르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그렇죠. 과연 예. 올해는 어떤 흐름이 보이게 될지 거기에 또 이제 위안화 환율까지 봐야 되다니 환율 보다가 2016년에는 끝날 것 같네요. 연초에 좀 중요해 보이고 네. 교수님이 잘 말씀 주셨지만 그런데 어쨌든 시장의 가격 변수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좀 부작용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문장이 오늘은 왜 이렇게 긴 거예요? 제가 그 1월 2일 그 첫 주여서 네. 어제 자료를 정리하다가 어. 이 둘 다 넣는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오늘 중요해서? 혼날 거를 제가 알고선 넣었습니다. 근데 두 개가 아. 지금 2026년을 우리가 시장을 전망할 때 둘이 이렇게 대비되는 말이 있는데 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둘 다 이런 두 가지 양쪽 캠프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약간 레고 같은 거 이제 조립하는 사람 어린이 입장에서 이제 이런 거가 벌어지면 이제 큰일이 나는데 뭐냐면 if you pull out one key block, the whole thing could come down. 그러니까 이제 레고나 네. 우리 벽돌 쌓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차근하게 쌓잖아요. 네. 근데 하나를 빼내면 네.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그쵸. 근데 이게 이제 AI에 관련돼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샘 알트만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요주의 인물이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되게. 그래서 그 이런 경계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을 하지만 네. 반면에 제가 오늘 뉴스에도 갖고 왔지만 그 거의 한 40년 만에 거의 가장 그 대규모의 M&A 딜들이 작년에 많았었습니다, 되게. 마지막에 우리 파라마운트를 네, 놓고 네. 비딩 전쟁도 넷플릭스와. 벌어졌고 그래서 그 다른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코멘트는 What we see with corporate clients is a willingness to take on regulatory risk for transactions that are strategic. 좀 기네요. 제가 네. 읽다 보니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사모펀드들 그 바이아웃 펀드가 중심이 돼서 M&A가 많았는데 작년부터 특히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규제 완화가 되면서 기업들이 니드에 의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과거에는 이거 바이든 정권에서는 승인이 안 돼. 독과점 규제 때문에 이런 딜들을 적극적으로 딜을 해서 내가 필요한 자산은 사고 필요 없는 자산은 팔고 그다음에 또 행동주의자가 활발해지면서 유유자산은 파시오 이런 주문을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M&A 시장이 되게 활성화가 된다. 근데 M&A가 되게 활성화된다는 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고 사는 측 파는 측 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되는 지금 의견이 나눠져서 올해 시장이 어느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상당히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조금 길어서 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뭐 한 문장으로 정리를 잘 못하겠는데 딱 들었을 때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 빈세님 같은? 네. 위기는 곧 기회, 기회는 곧 위기. 위기와 기회는 늘 함께 온다. 네. 제가 잘 못하니까 우리 빈센트님이 딱 정리를 해주네요. 제가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가지고 빈센님께 좀 키를 넘겨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수님 오늘은 2025년을 한번 좀 정리해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2026년 투자에 좀 힌트를 얻어봐야 될 텐데 작년에도 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뭐 좀 별로 안 좋다 했는데 그럼에도 두 자릿수 연속 상승을 계속 그렇죠.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2023년, 4년, 5년,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주가 상승을 보였고 미국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쵸. 하지만 이제 작년에 미국 주가가 꽤 많이 올랐는데도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원화로 환산을 하면 미국 주가 상당히 좋았어. 많죠. 하지만 다른 전 세계 기타 국가들의 상승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실제 작년은 엄청 언더퍼폼했다. 네.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 환율이 중요하니까 미국 달러가 어떤 모습을 작년에 보였냐, 그다음에 올해의 시사점은 어떠냐.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우리 여행커 얘기한 것처럼 작년을 회고하면서 올해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초대형 M&A, 그러니까 초대형이라는 거는 건당 규모가 한 15조 원 이상 되는 빅 M&A 딜들이 한 50%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내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내년이 아니네요.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뭐 여야 상당히 벌써 격전이 지금 앞두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초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K-쉐이프의 그 임금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임금 격차가 많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트럼프 중간 선거 이제 11월. 금년 11월 그때는 하원 430석을 다 뽑고 상원 100석 중에 한 3분의 1을 새로 뽑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초비상이 걸려서 저는 이것을 타개하고자 돌파구를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훼손을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 리스크로 상반기 특히 한 2분기쯤 우리가 이 점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시장의 변동성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트럼프니까 이런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전 세계 대비해서 언더퍼폼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정도고 3년 연속 이렇게 두 자릿수 오르는 건 그렇죠.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시장을 놓고 볼 때 지난 몇 년 동안 어땠는지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먼저 막대 그래프 설명하기 전에 작년에 S&P 기준으로는 16.5% 주가 상승을 했고 이제 배당 수익률 합치면 한 토탈 리턴은 주주 입장에서 한 18%쯤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스닥은 한 20% 상승을 했고 우리 M7은 생각보다 뭐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네. 21%. 왜냐하면 마소나 뭐 아마존 같은 데들 그쵸, 덜 주가가 올랐죠. 이렇게 뭐 오르지 않았으니까 반면에 이제 반도체 뭐 어떤 ETF를 보냐에 따라 틀리지만 한 50% 정도 상승해서 이제 국내도 같은 흐름이었고 네. 그다음에 MSCI 이제 지수에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선진 시장과 이머징 마켓의 합계 ACWI 지수를 보면 ex-US 미국을 제외한 걸 보면 작년에 29% 올랐고 이머징 마켓 지수는 제가 마지막 날 걸 숫자를 정확하게 MSCI 아직 발표 안 해서 모르지만 거의 네. 한 30%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은 한 30% 올랐고 미국은 17% 올라서 여기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그 해에 미국 주가 상승률 마이너스 기타 국가의 상승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0년 이후로는 거의 예외 없이 미국이 상대적으로. 한 10% 정도씩 계속 아웃퍼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격차가 뭐 엄청나게 벌어진 건데 네. 작년에 뭐 거의 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것이 뒤집어졌고 우리가 요것을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주가의 그 모멘텀이 브로드닝, 그러니까 이제 그 열기가 그 온기가 커졌다.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양한 국가들,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 같은 데도 작년 주가가 50%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한 75% 올랐지만 이러한 그 저변이 모멘텀이 확산되고 있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그 제가 또 정리하다가 보니까 전 세계에서 시총 기준으로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는 한 1,400조 원 정도 되는 회사를 이제 랭크를 쭉 매겼는데 쭉 보다가 제가 특이한 것들을 이제 아까도 우리 빈센트랑 우리 방송 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톱3의 알파벳이 진입을 한 것이 그러니까 저는 애플하고 마소의 그 양강 체제는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왔고 급기야 그 조용하고 비난을 받던 알파벳이 역시 최고의 인력, 최고의 데이터 베이스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알파벳이 톱3에 진입을 한 건 진짜 눈여겨볼 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 초에 이 회사 밸류에이션이 퍼가 17배, 18배까지 그러니까 시장보다 할인돼서 거래됐던 게 약간 좀 비정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고 여기 그림을 보면 브로드컴 시총이 메타보다 더 큰데 연말 기준으로는 두 회사 시총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이 진입을 했고 메타가 과잉 투자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고 TSMC가 10등. 그래서 톱 10을 확실히 자리 지킴을 한다. 그리고 부럽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상대 평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시총이라는 게 우리가 뭐
매일 볼 필요는 없지만 한 분기에 한 번씩은 이렇게 쭉 랭크를 펴서 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놓고 볼 때 그래서 TSMC 시총이 1조 2천억 달러인데 삼성전자가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780조 원. 작년 말 기준으로 0.54달러. 그래서 이제 격차가 TSMC가 삼성전자에 한 너덟 배 되던 게 지금은 한 2배 조금 넘는 수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따라잡았어요. 네, 네. 그러면서 보면 저는 TSMC는 우리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대단히 여전히 아주 매력이 있는 종목이고 우리가 꼭 포트폴리오에 보유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어떤 이제 일반인 분께서 그러니까 직장인 다니시는데 부동산을 내가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네. 30대 중반인데 근데 나는 시드가 1억인가 5천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이만큼 해서 지금 자산이 현금 그 주식 자산만 20몇 억이라고 그 인증한 그런 글을 봤어요. 아, 글을? 네. 근데 거기에 TSMC 비중이 50%였어요. 그거 보면서 대만 분은 아니고요. 아니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다 이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섞여 있는데 거기서 TSMC 비중이 그렇게 많은 걸 봤는데 또 이렇게 TSMC의 약진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많이 좀 더 분발해야겠다. 물론 작년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더 많이 좀 분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하여간 시총이 네. 따라잡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전 세계 주가가 지금 3년 연속 전 세계가 아니고 이제 미국 주식이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 전 세계도 3년 동안 작년까지 두 자릿수 상승을 했고 평균. 평균 네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지만.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뭐 최근 오르는 것 빼기 전에는 되게 안 좋았죠. 네네. 미국은 2023년 24%, 2024년 23%.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 상승만 한 거니까 이제 배당 수익률 한 1.5% 더 해야 됩니다. 토탈 리턴은 네네. 작년에도 17%.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리스크 관리 얘기를 우리 빈센트도 얘기하셨지만 2026년은 하여간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주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오르기는 쉽지 않은. 근데 다행인 것은 2026년 EPS 증가율이 지금 최근에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돼서 네. 16%를 예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 주가가 2025년 미국 주가가 좋았던 게 금년 2026년 이익 증가율을 좀 앞당겨서 반영한 면도 있겠죠. 근데 올해 이익 증가율이 한 10% 중반대 15, 6%만 된다면 주가는 하여간 어느 정도 하방 리스크는 좀 만들어주지는 않겠나. 근데 이제 이벤트 리스크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때문에 올해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한국과 달리 그 기업이익의 변동성이 낮아서 감익을 하는 해가 거의 없어서 주가에 상당히 안정성이 있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죠. 네. 여기서 또 이제 앞서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이제 환율이 미치는 시장의 영향도 이제 더 올해는 민감해질 예정이겠죠.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 미국 달러 지수예요. 그래서 기타 주요 통화 대비 달러가 강세였냐. 네. 여기 이제 파란 선 위에 그 0 위에는 이제 달러 절상. 그 다음에 그 밑에 빨간 막대 그래프는 달러 절하. 근데 우리는 원화 기준으로 실제 특히 작년 말에 이제 우리 그 정치적인 사태가 있어서 그 원화가 폭락했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원화가 계속 우리 약세 아니야? 달러는 강세 통화 아니야?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맞아요. 냉정하게 보면 달러는 작년에 평균 10% 절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금융하는 사람들 만나서 하면 달러 weakness, 달러 약세가 좀 구조적으로 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원화 역시. 달러는 강해, 원화는 약세.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큰 그림을 하여간 놓고 요것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지금 FX 환율을 보는 전문가들은 그 올해 금리 인하가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꽤 할 것이므로 달러 약세 기조가 좀 더 심화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뭐 우리 환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하는 게 진짜 어렵죠.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는요?
더 약세. 그래서 저는 아, 그 올해 연말 연초에도 이제 원달러 전망을 뭐 언론사에서 많이 서베이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 세계 흐름을 보면 원화가 조금 절상으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가 좋으면서 무역 흑자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되게.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격차도 줄어들 텐데 원달러가 1,400 이하로 내려가는 건 쉽지 않다. 저는 1,400에서 한 1,500 정도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 특히 정부는 어떻게 원달러 수급을 맞춰보려고 막 그러는데 큰 그림을 국제금융사회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은 그렇게 최근엔 좋지는 않습니다. 반도체가 좋아도 왜냐하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가 우리 경제 규모 대비 상당히 부담되는 딜을 했다. 물론 꼭 필요한 딜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큰 경제인데 거기는 5천억 달러 규모인데 우리가 3,500 달러면 수급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대한항공회의소 회장하면서 AI 투자를 우리 1,400조를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거의 개념이 없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있는 지주회사 시총이 이거 100분의 1인데 그거 회사 가치나 올려야 되지 1,400조라는 어떻게 보면 이거 테슬라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가 있고 현실적이지 않고 펀딩이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경제단체장이 한다는 것은 조금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될수록 밖에서는 한국은 뭐 장점도 많은데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국민성장 펀드를 해야 되는 명분은 있지만 최근에 보면 거기 임명된 그 수장들 대표들 보면 거버넌스를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큰 숫자가 들어가는 큰 투자 해야 되는 거고 맞지만 그걸 제대로 못하면 되게 우리 국내 원화에는 베리시한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작용을 해서 원달러가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도 이런 것들을 알고 경제 단체장들도 좀 책임 있는 발언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번 올해가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간 선거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이 물론 이제 첫 해도 열심히 드라이브를 걸었겠지만 올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퍼포먼스를 확실하게 항상 보여줘야 될 텐데. 둘째 해가 첫 해는 그냥 질풍노도 같이 거침없이 하는데 올해가 그걸 차분하게 안착시키는데 네. 제가 한 6개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3대 정책은 트럼프의 크게 보면 세 가지다. 관세, 테리프, 두 번째 세금, 텍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 근데 이 규제 완화는 우리는 외국인들은 피부로 못 느끼지만 아주 되게 그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이게 작년에 미국 주가를 이끌고 올해에도 계속 견인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세금 문제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빅딜이라고 하는 한 100억 달러, 15조 원 이상의 딜들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작년에 68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들 여기 자문 그러니까 펀딩 해주고 대출도 해주고 그다음에 자문을 해줘서 금융지주사 인베스트먼트 뱅크들한테는 아주 좋았죠. 그래서 50% 증가라는 것은 지난 그러니까 4조 5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의 딜이 지난 40년 동안 두 번째로 큰 딜이 많았던 해여서 실제 거의 모든 업종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딜들이었고 이렇게 딜들이 많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됐다. 첫 번째는 금융 기조가 완화가 돼서 되게 펀딩이 되게 용이했다. 네. 여전히 펀딩 금리가 낮고 그다음에 빌려주겠다는 은행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두 번째는 규제 완화가 되면서 지난 정권 바이든 정부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이건 당연히 그 독과점 지배자로 이제 분류가 돼서 승인이 안 될 거야 하던 딜들을 지금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기업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M&A가 상당히 그 르네상스를 지금
막고 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되게 네. 시장 측면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과거와 달리 안 될 것 같으면 국가안보 전략이다. 지금 위기 상황이다. 이런 것들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혹자는 이게 기업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어때요? 물론 주가는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 그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업들이 그 자유스럽게 펀딩을 해서 그다음에 최고의 그 투자 리턴을 찾는 거고 그걸 주주환원이라는 것은 꼭 뭐 배당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좋은 투자를 해서 성장을 해서 이제 주가 상승을 야기하면 유발하면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너무 옥죄이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어요. 이제 그것을 풀어주니까 기업들이 좀 자유스럽게 딜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다, 바람직한 거다.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대호 교수님과 금요일 시간 매번 함께하면서 영어 단어 예전에 공부했을 때 이 자본 배치, 자본 배분이라는 단어를 배웠었거든요. 영어로 기억은 안 나지만 Capital allocation, 네. 자본 배치. 맞아요. 예, 예. 그 단어 하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 그런 우리가 투자할 기업을 선택할 때 이걸 잘하는 기업을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미국은 사실 그런 기업들이 꽤 많고 지금 보면 일본의 5대 상사 요 기업들의 예를 좀 가져오셨는데 이 기업들도 자본에 대한 배분 배치를 잘 그러니까 이제 하는가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 회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주주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돈을 쓰는 게 제일 좋냐. 그러니까 네. 자본 배치라는 게 좀 팬시한 용어 같이 보이지만 돈을 어디에 쓰는 게 제일 좋으냐. 그러니까 회장님이 CEO가 독단적으로 정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합리적으로 해서 성장과 주주 환원의 그 황금 그 비율을 찾는 거거든요. 네. 되게 뭐 정답은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거버넌스 포럼의 우리 이사이기도 한 그 밸류 파트너스의 김봉기 사장이 얼마 전에 기고를 했는데 지난주에 너무 좋은 글이어서 제가 우리 그 미국에서는 이게 잘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이제 그 이유인데 워런 버핏이 수년 전에 일본 종합상사 뭐 미쓰비시, 미쓰이, 뭐 스미토모 이런 5대 상사를 집중적으로 사서 지금 지분율이 거의 다 모든 종목 10% 내외입니다, 되게. 근데 이제 그 샀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자본 배치에 대해서 명확한 철학이 있고 그 원칙을 제대로 실행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제 도달했고 이제 그것을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이 회사의 장기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인재를 이제 유치, 그러니까 뭐 훌륭한 사람들은 좋은 그 패키지를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기술 투자도 하고 두 번째는 그 자본 비용, 회사의 자본 비용을 잘 인식을 해서 그 회사의 그 자본 비용보다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데에는 집중 투자를 하고 네. 세 번째 그러고서도 돈이 남으면 회사에 그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주 환원을 해라. 이제 이 원칙을 되게 적용을 일본 종합상사들이 우리는 일본 종합상사들 한국하고 차이가 없어. 하지만 완전히 여기는 그 경험적으로 그다음에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워런 버핏이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걸 지금 잘하는 데가 메리츠 금융입니다. 그거 빼놓고는 없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사회들이 되게 한국에서도 배워야 되고 미국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기업들이 되게 계속 고속 성장을 하고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판단을 다양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지만 이 자본 배분을 잘 하는 기업을 고르는 것도 중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하죠. 근데 원칙이 그 회사의 되겠습니다. 장기 히스토리를 보면 압니다, 되게. 장기적인 히스토리. 그렇죠. 근데 교수님 오늘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고 쭉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제 관세, 그다음에 세금 이 부분은 여전히 변수이나 어떻게 갈 거다라는 많은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선거의 해인 올해 이 레귤레이션, 디레귤레이션, 규제 완화는 폭발적으로 할 거다라는 게 대부분 기대인데 진짜 그렇게 될까요? 올해 뭐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잡는 게
또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그 기업들 CEO나 M&A 담당 임원자한테는 항상 메뉴를 줍니다. 이러한 딜들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을 걸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임원들이 고민을 하고 딜을 하고 싶으면 이제 이사회에 제안을 해서 이사회에서 이제 승인 아니면 보류 아니면 이제 거부를 기각을 하는데 인베스트먼트 뱅크들 얘기 들으면 계속 올해에도 딜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주가의 전반적인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신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금융사들한테는 이게 되게 좋은 여건이에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미국의 금융사들, 증권사나 금융지주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이런 데들 주가가 시장보다 2년 연속 계속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이 6개 은행, 그러니까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시티, BOA, 그 다음에 웰스 파고 여기에 시총이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하면 뭐 9천조인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시총이, 그러니까 주가가 한 34% 올랐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여건이 올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큰 쇼크가 있지 않는 이상 올해는 여전히 계속 M&A 딜의 홍수인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간 선거 안에서 지금 비상 사태가 펼쳐지고 있는 게 임금 격차가 늘어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런 K자가 들어가 있는 다양한 지금 지표들이 있어요. 뭐 경기도 K자다, 소비도 K자다. K가 되게 많이 붙네요. 그러니까 이게 K가 여기선 코리아가 그쵸, 아니고 그쵸. 우리는 뭐 이렇게 K 좋으니까. 상위층과 하위층이 벌어지는 벌어진 데는 좋지 않은 네. 건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이나 해외에서 이제 미국 경제를 놓고 지적할 때 K자형의 경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 그 미국의 소비 지출, 미국 경제는 소비자가 그 견인을 하죠. 전체 GDP의 70% 이상이 민간 소비니까. 근데 전체 미국 소비 지출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 그래서 이게 빨간 선이 보면 우리가 90년대만 해도 상위 10%가 소득 기준으로 10%가 전체 소비 지출의 한 35% 정도 차지하는데 지금 그 비중이 5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소비를 미국 전체가 개인들이 미국에서 하면 그 중에 반 50을 상위 임금 기준으로 상위 10%가 한다. 근데 반면에 그 나머지 그 80% 그러니까 상위 20%를 뺀 나머지 80%의 비중은 계속 줄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유권자는 소득이 높든 소득이 낮든 똑같은 한 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임금 격차가 확대가 되는 게 실제 지금 트럼프 중간 선거에 지금 초비상이 걸려서 지금 얼마 전에도 뭐 트럼프가 자화자찬하는 기자회견을 했죠. 네. 이제 이런 것이고 그 배경을 놓고 보면 소득은 소득이지만 이 상위 소득 20%의 이 사람들은 주식, 부동산도 당연히 갖고 있고 미국은 네. 근데 부동산 여러 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세금은 따로 없어요. 그다음에 이 상위 20% 소득자들은 평균 주식을 한 23억 원 정도 갖고 있어서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랠리에 혜택을 많이 입어서 반면에 이제 하위 소득자들은 소득은 늘어나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은 최근 계속 감소를 해서 자동차건 물건을 살 때 이제 affordability 내가 구매력이 있느냐 이제 그러한 심각한 문제 이거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시장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가 이걸 막고자 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그 파웰 후임을 뭐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앉힐 것이고 지금 뭐 한 서너 명 후보자 중에서 강한 프레셔를 넣어서 금리 인하를 되게 강하게 푸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한테 아주 안 좋은 뉴스여서 스콧 베센트가 어느 정도 바람막이 역할을 하려고 하겠지만 네. 뭐 정치인들의 강한 그 의지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분기 아니면 크게 보면 상반기에 하여간 이런 이벤트 리스크, 연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이벤트 리스크는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채권 시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주식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중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간 선거도 포함이 될 텐데 관련해서 시장이 어떠한 변동성을 그 사이에 이제 만들어지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또 오늘 저녁에 제가 심층 인터뷰 함께 하거든요. 그래요? 이유는 봉영식 박사님이 또 미국 정치 쪽에 있어서 굉장히 또 뷰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이제 내용 궁금하시면은 오늘 저녁 6시에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중간 같습니다. 선거는 11월인데 네. 프라이머리 보면 이제 3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오랜만에 또 우리 이노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2026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2026년 첫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해에는 작년보다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수익을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또 미국과 중국 투어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도 더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2월 황금연휴 떠나는 3프로 투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또 쉬네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